한 평만의 세상 읽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반도 평화만들기 재단의 핵심 포럼인 한반도 포럼의 온라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지난주 금요일 미국 현지 시간,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이 되는데 한미 정상회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해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동맹 회복, 또 동맹 강화, 그리고 세계의 민주주의 연대 강화를 강조하면서 실추된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되살리고 세계의 평화 안보 그리고 21세기의 과학기술 혁명에 걸맞는 그런 차원의 리더십을 보이기 위해서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서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동맹국으로서는 일본에 이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워싱턴에 초청을 해서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결과 나온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을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미국이 새로운 그 세계의 지도자로서 또 한국은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 인도 태평양 지역 나아가서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우호적인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담은 공동성명을 산출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세계의 리더십을 다시 끌고 가기 위한 또 세계의 자유, 민주주의 질서 아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끌고 가기 위한 차원이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았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한반도 포럼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계십니다만은 특히 한미 관계 미국에 더 많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세 분이 한반도 포럼 위원님들을 모셔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를 하고 앞으로 그 정상회담의 결과에 토대하여 한반도 평화, 이 평화란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담겨져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한반도 평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제 바로 옆에 주미 한국 대사를 역임하시고 지금은 북한 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는 안호영 대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반도 포럼의 간사 역할을 하시면서 또 지금 이대에서 아주 바쁜 보직을 받으셔가지고 시간이 없으신데 오늘 역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그 전문적 식견을 말씀을 해주실 이대 박인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 역시 국립외교원에서 미국 분야 또 한미 관계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관계 이런 문제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바쁜 언론이 요청을 받고 있는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를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한반도 포럼의 온라인 회의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제가 간략하게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며칠 됐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평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먼저 이 총평에 대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호영 대사님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서 반갑습니다. 그 총평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공동성명이 대단히 여러 그 분야를 담고 있는 그런 공동성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성명을 간단히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은 그게 총평에 가름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그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서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공동성명에 들어있는 내용이 세 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카테고리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양쪽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 하고 싶은 그런 합의가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겠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렇게 읽어보면 그 내용이 아마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희망을 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카테고리가 있겠고, 세 번째는 아마도 이거는 미국이 좀 더 희망했을 것 같다 싶은 이제 그런 카테고리가 있을 텐데, 먼저 첫 번째 카테고리, 그러니까 양쪽이 다 희망했을 것 같은 그런 그 카테고리에는 이제 결국은 백신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아니면은 원자력 발전의 제3국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누가 먼저랄 거 없이 양국이 다 이제 희망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겠고, 두 번째 아마도 우리가 더 희망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역시 이제 그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싱가포르 선언이라든가 아니면은 미사일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종료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건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 않을까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세 번째 미국이 조금 더 희망을 가졌을 것 같다라는 것도 만만치 않게 많다. 상당히 그 많은 내용이 거기에 치중이 돼 있다 싶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상당히 제가 볼 때 많은데,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만 그 중에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북한에 대해서 결국은 그 지금 그 유엔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유엔의 제재 이거를 완전히 이행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합의문이 들어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역시 그 강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 눈길을 끈 하나의 부분이 되겠고, 두 번째는 그보다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그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단히 심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조항들이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인도 태평양 전략. 미국이 이제 결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본격화한 게 2017년, 2018년인데 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여태까지 어느 시기에 비해 보더라도 굉장히 적극적인 우리의 그런 그 지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한미 양국은 인도 태평양에 있어서 국제법에 기초해서 개방되고 자유스러운 그런 인도 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로 약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강한 표현이죠. 그래서 그 약속한다는 걸 도대체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나 봤더니 커미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커미트라는 건 사실은 그 외교 용어로서 굉장히 강한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우리가 인도 태평양 얘기만 나오면은 가능한 대로 거기에 거리를 두려고 한다라고 제가 관찰을 해왔는데, 이게 여태까지 우리의 인도 태평양의 정책에 비해 볼 때 대단히 적극적인 그런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저로서는 인상적인 그런 그 합의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냐 하면은 그 전체적인 그 이번에 그 한미 양국의 합의의 전체적인 맥락을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걸 이행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제 판문점 선언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싱가포르 선언이 들어있죠. 그걸 두고서는 이제 결국은 남북한 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큰 맨데이트를 얻었다라는 이제 그런 해석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도 뭔가 현실 이상의 기대를 품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가능한 것보다 훨씬 많은 그런 기대를 품게 되기 때문에 이것 공동성명이라는 거는 양측이 각각 자기가 희망하는 걸 반영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체 맥락에서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상당한 그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되면 그게 또 비용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대선님께서 한미 공동성명에 담긴 전반적인 그
내용을 일별해 주시면서 역시 이 오랜 베테랑 외교관님답게 이 한미 정상 성명을 큰 그림 속에서 볼 필요가 있고 그러한 맥락에서 이 한반도 문제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줬고 역시 그동안 이 한국이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든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든 주변국가 이렇게 또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는 너무 우리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고는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더 큰 그림을 갖고 한미 정상 성명에 담긴 여러 가지 내용을 포괄적인 그림을 갖고 우리가 해석하고 앞으로 나갈 바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박인희 교수님. 네, 한국과 미국 모두는 서로에게 중요한 동맹 파트너이죠. 물론 뭐 국력과 뭐 국제사회에서의 위치가 미국이 월등히 뭐 큰 나라임에는 분명하지만 양국 한미 동맹이라는 이름 하에 양국 모두에게는 아주 중요한 소중한 동맹 파트너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좋은 평가가 많았고 또 이런저런 성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꽤 오랫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한 결과들을 뭐 이렇게 지켜보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적잖은 전문가들이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물들이 가지는 어떤 뭐 포괄성, 뭐 이슈의 다양함 이런 것들에 조금 뭐 이렇게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좀 그랬고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그런 맥락에서 장점을 큰 특징을 얘기해 보고요. 그다음에 모든 또 뭐 이런 외교적인 큰 행사가 있었으면은 뭐 부족한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걸로 첫 평가를 대신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높이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으로 인해서 세계 뭐 정치에서 국제 정치에서 외교의 시간이 돌아왔다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외교로 대표되는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도 그러하거니와 특히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보였던 뭐랄까 조금 이제 특이한 기형적인 그런 조금 미국의 대통령답지 못했던 외교적 어떤 제스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외교의 시간이 돌아왔다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고요. 또 이제 코로나 위기라는 것이 국제 질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그런 예상이 있으면서 앞으로 국제 무대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한국이 이 상황에서 기회를 잡아야 될 텐데 이런 걱정과 기대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렵게 돌아온 국제 질서의 외교의 시간을 우리가 적극 활용하는 한미 정상회담이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반도체, 배터리, 전략 물자, 또 뭐 핵심 의약품 등을 포함해서 한미가 과거에는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접근하지 못했던 이슈들을 가지고 협력을 나갔다고 협력을 약속을 한 것은 국제사회의 모처럼 소중하게 다가온 외교의 시간을 우리 정부가 활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라는 측면의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한국이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10위권을 넘나드는 경제적으로는 대국이 되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뭐 이런저런 성과도 있습니다만은 뭐 많은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 이제 큰 나라가 됐습니다만은 국제 무대에서 여러 가지 외교 정책과 외교 전략을 북한 문제에 연결시키고 북한 문제에 종속병수로 외교가 다루어진다라는 비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문재인 바이든 정상회담은 한국이 가지는 보편적인 어떤 외교 관계 이거와 남북 문제라든지 대북 정책 사이의 관계가 좀 정상적인 관계로 놓이게 되는, 정상적인 위치를 찾게 되는 뭐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외교와 북한 문제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뭐 제자리에 놓였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해서 저는 큰 성과가 있었던 그런 높이 평가하고 싶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한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많은 뭐 전문가들이 지적해주고 계십니다만은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전략, 대표적으로 이제 인태 전략이라고 얘기도 하지요.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이 주도하는 전략에 우리가 적극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비롯된 한국의 이 뭐 기회와 이익을 확보하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한, 미국이라는 우리의 동맹 파트너는 우리의 누가 뭐라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외교 자산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있습니다만은 혹시 이것이 정교하게 준비되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은 중국으로부터 올 수 있는 뭐 반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상을 했어야 될 텐데 이런 뭐 개인적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전문가들이 또 지켜보고 있으니까 뭐 잘 대처를 해 나가겠지만 중국으로부터 올 수 있는 어떤 예상치 못했던, 과거에 우리가 뭐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만은 사드 배치 이후에 보복을 당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미중 사이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이고 준비된 그런 입장이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뭐 아쉽다 그럴까요? 조금 단점이 하나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하겠다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그 말을 약속을 받아냈지만 뭐 그게 나왔지만 서로 이번 정상회담 발표문만을 가지고 북한이 외교 무대에 나오겠다는 생각을 할까 하는 이런 의구심을 여전히 가지게 됩니다. 물론 뭐 정상회담에서 북한에게 던질 수 있는 모든 단근과 구체적인 뭐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인권 문제라든지 뭐 섣불리 제재 해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충분히 간접적으로 확인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우리 정부 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만은 이것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외교의 판이 다시 한번 열릴 만큼 북한에게 의미 있는 시그널로 전달이 됐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두 가지 정도는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인희 교수님께서 아메리카 is back을 이야기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바이든 행정부의 국제 질서 리더십의 회복, 그리고 그 전면에 외교를 활용하겠다라는 그 강대국으로서의 그런 그 관점을 해석해 주시면서도 역시 또 동시에 그 한국이 중견국으로서의 외교에 걸맞는 그 대외 관계를 꾸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소 부족했었는데 그런 것을 이 시점에 정상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뭐 역시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특히 북핵 문제에 관련한 이 과거 2018년도에 트럼프 행정부에 있었던 미북 간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이라든가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한반도 문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이런 점은 긍정적 평가하면서도 역시 앞으로 이제 과제가 남아있다라는 그런 보완적인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역시 중견국 외교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지적해 주신 점은 앞으로 한국이 가야 할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김현욱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좋은 말씀들을 두 분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략하게 먼저 정상회담 결과물을 딱 보고 놀란 점은 이거 너무 많은 백과사전 같은 내용들이 담겼다. 한 줄 한 줄이 다 다른 내용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쭉 읽어보면 한미동맹 중요하고 린치핀이고 뭐 안보 공약, 확장 억지, 전작권 전환, 이게 한 단락에 다 담겼어요. 이거는 하나하나가 한 패러그래프를 차지해야 될 건데 한 줄에 한 내용씩 해서 한 패러그래프에 너무 많이 내용이 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뭐 대북 정책, 그리고 뭐 아시아 정책, 경제 협력, 뭐 그다음에 그 세부적으로 또 끝에 가서 인적 교류까지 해서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서 저는 과연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이 아주 많은 내용을 담았던 적이 있었는가. 보통 정상회담 하면
뭐 굵직굵직한 내용만 담기고 그것도 아주 애매모호하게 담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양측이 벼르고 정상회담을 열었던 것이 아니냐, 상당히 윈윈하는 그러한 정상회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미국 측에서 한번 제가 이거를 보면 뭐 냉전 시대에는 더 그랬고 탈냉전 시대 때도 보통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걸 보면 주로 한국 측이 얻어가거나 양측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끝내는 정상회담이 많았어요. 뭐 정상회담은 항상 성공적이지만 그거야 성공적으로 포장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이고 근데 이번에는 미국이 너무 많이 얻어간 것 같아요. 바이든 정부가 정말 벼르고 정상회담에 임한 것이 아니냐. 지금 미중 갈등, 미중 경쟁 구도를 보면 오바마 정부 때와 같이 갈 거라는 그러한 우려는 완전히 없어진 상태거든요. 지금 작년에 경선 때 바이든의 정책과 임기 시작 후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은 완전히 다르게 흐르고 있고, 아까 그 안호영 대사님도 인터림 안호영 대사님 말씀하셨나요? 박사님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터림 국가안보전략서를 얘기를 하시면서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거의 트럼프식 대중국 정책의 내용이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전략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체제 경쟁, 힘에 기반한 포지션 오브 스트렝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 즉 쿼드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을 모빌라이즈 하겠다는 그 의지가 완전히 반영이 된 것 아니겠느냐. 저는 지금 한국 문재인 정부의 미중 사이에서의 스탠스가 계속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미 협력이 가시화될 줄은 기대를 못했습니다. 뭐 조금 기대는 했는데 예상 이상으로 상당히 한미 협력이 강화됐고 중국 견제를 위한 워딩도 들어갔고, 예를 들어서 뭐 쿼드 가입은 안 됐지만 대만 해협 평화 안정, 그리고 항행의 자유 작전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뭐 쿼드 정상회담과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나왔던 그러한 합의문, 공동성명 내용과 거의 똑같은 캐터고리즈 내에서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에 가입을 하는 내용들이 다 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는 정말 중국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시급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그리고 실천에 옮기는 그러한 정상회담이었다고 보고, 세 번째로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도 얻은 거는 많았다고 봅니다. 그 백신 생산하는 거, 그리고 실제 미국 투자가 결국은 미국의 시장과 그 밖에 연루된 국가들의 시장 진출까지도 다 답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 투자 면에서도 많은 걸 얻은 회의였다고 보는데,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 즉 정권 마지막 해에 대북 정책에 뭔가 그 성과를 내야 되겠다는 그러한 긴급성, 시급성, 어전시가 좀 보였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조금 저는 상당히 칭찬해주고 싶은데, 그동안의 강대국 사이에서, 미중 사이에서 취해왔던, 이거는 뭐 지금 정부뿐만이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금 정부까지 계속 흘러오면서 우리가 큰 틈바구니에서 제대로 된 외교를 펼치지 못했었던 그런 모양새를 보여왔는데, 이번에 아까 박인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의도된 거든 아니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틀을 깬 거라고 봐요, 저는. 일단 미국 쪽으로 이제 전략적인 방향성을 확실하게 보여왔고, 그 결과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과 같은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다자가 중국을 압박하는 구도 속에서, 그리고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이 한중 관계에 미친 그런 네거티브 애프터매스 속에서 중국이 한국에게 보복할 가능성은 전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정도 가지고 보복을 하면 중국은 자기 살 깎아먹기 정책이라고 보고, 어쨌든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이번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 협력 강화는
상당히 한국의 중견국 지위에 맞는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서 외교적인 공간을 스스로 위축시켰던 그런 과거의 외교 행태에서 벗어난 중요한 크리티컬 정크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김한혁 교수께서도 몇 가지로 분류를 해서 총평을 해주시면서 제가 특히 이 귀에 와 닿는 것은 그동안 한국 문재인 정부가 뭐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쏘았는데 뭐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간에 한국의 국가이익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차원에서 우리가 가야 할 선택의 방향을 어느 정도 좀 명확하게 입장을 택하지 않았느냐. 뭐 정상 성명의 그 단어라든가 문구 하나하나를 보면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심하게 한쪽은 배려해주고 한쪽은 또 다른 국가로부터 이게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외교적 용어를 참 취사선택하려고 애쓴 측면을 보이는데 아마 세 분의 공통점은 총평에서 또 저도 이 세 분의 말씀과 공감을 합니다만은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GDP 규모를 갖는 중견국으로 성장을 해오고 또 중견국의 협의체에 있는 믹타의 회원 아닙니까? 뭐 호주라든가 한국 같은 이런 초강대국 그 다음 수준에 있는 그 경제력이라든가 외교력 또 안보적 능력을 갖는 나라로서 너무나 우리가 너무 그 남북 문제, 북한 문제, 북핵 문제 초점을 맞춰서 제대로 그 외교 행위를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그것을 피하고 탈각하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마 그런 점에서 세 분이 다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